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현장에서 공사를 독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리 보고서에 의하면 201동의 경우에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보다 열흘 이상 지난 뒤에도 39층 골조 공사를 끝내지 못한 건데요.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리하게 타설 공사를 하다가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바닥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지만 이런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한 시공과 허점 투성이었던 관리 감독까지 인재가 불러온 대형 참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실내 세차장 스팀 세차 기계가 폭발하면서 30대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실내 세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엊그제 오후 2시쯤.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 내부가 하얀 증기로 뒤덮이고 직원이 폭발 충격으로 수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쓰러졌는데요. 세차장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직전 숨진 직원은 스팀 세차기계 호스를 갈아 끼우려 했던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거한 스팀기계 잔해를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맡기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국내에서 처음 받은 환자가 어제 오전 5일치를 다 복용했습니다. 국내 첫 팍스로비드 복용자는 74세 최모 씨로 부스터샷까지 맞은 돌파 감염 사례인데요. 지난 13일 확진된 이후에 곧바로 약이 처방됐는데 약을 2번째 복용한 이후부터 증상이 호전됐고 마지막 3알째를 먹은 어제 아침엔 다 나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6일까지 국내 팍스로비드 처방자는 39명, 하루 1000명 이상 투약을 전망했던 정부 예상치엔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처방과 관련해서 내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델타가 수그러드니 오미크론이 퍼져 올해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대비 약 30% 정도 늘어난 건데요. 다음 주는 4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으로 이미 우세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5,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51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363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400만여 명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인데요. 극심한 추위는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1도, 한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월 2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는요. 소통과 오너 리스크 사이 정용진 부회장 SNS 논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멸공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서서 일반 네. 소비자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멸공이라는 게 공산주의를 멸한다 이렇게 해서 네. 멸공인데 이 논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태의 발단은요, 지난 5일 신세그룹 정영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삭제됐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삭제된 글은요,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샵 멸공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부회장은요, 멸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게시물이 삭제된 거 아니냐 의견을 드러냈고요. 연일 샵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등의 멸공 태그를 붙인 게시물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후에 해당 SNS 측은요,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고 해당 게시물은 복구가 됐지만 정 부회장은 멸공을 언급한 글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퍼졌잖아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면 이쯤에서 끝났을 네. 텐데 이 이슈가 바로 정치권으로 커지면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같은 경우에는 정영진 회장이 멸치와 콩으로 요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네. 멸치와 콩, 멸공. 멸공을 연상케 했는데 바로 같은 날에 윤석열 현재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멸치와 콩의 장을 보는 네. 저렇게 이어졌고요. 이와 함께 야권 인사들이 대거 저기 멸치와 콩을 그 장 보는 거에 가세를 하게 되면서 네. 이게 논란거리가 되게 된 거죠. 네, 또 이 정치권에 이어서 신세계그룹 불매운동까지 이게 번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 부회장이 올린 멸공 발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윤석열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이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면서 멸공 바통을 이어받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색깔론 공세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신세계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요, 보이콧 정영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기도 한데 해당 이미지는 지난 2019년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노 재팬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세계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SNS에 멸공 발언이 올라온 게 8일이었었는데요. 네. 이후 10일이었습니다. 신세계 주가가 하루에 약 7%, 6.8% 급락을 했었거든요. 아우. 그러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멸공 발언 대비 한 1,600억가량 평가 예. 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좀 그룹 주가가 크게 흔들리니까 주주들도 반발을 하게 됐고요. 아예 신세계 측에서 이번에 주가 하락은 정영진 회장의 SNS와는 무관하다. 신세계 자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문제, K뷰티와 중국 시장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지만 투자자들 또 주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크게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 발언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정치가는 정치인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그러니까 SNS를 좀 이런 네. 발언을 안 할 듯하게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후에 또 이제 행보는 이어갔죠. 그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오너의 말 한마디가 결국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신세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이거 오너 행보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멸공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중에 중국 시진핑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가 삭제하면서 중국에서 면세, 화장품 사업 등을 하는 그룹 차원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부 질책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세계 종목 게시판 등에는요, 대기업 오너의 정치적 발언은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중단해달라. 이런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요, 용진아,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중국 대상 판매는 이제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야, 우리도 힘들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 CEO, 경영 총수이기도 하지만 무려 77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네. 엄청난 77만 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호흡 불어가 엇갈리게 네. 되는데요. 이번 파격 행보에 대해서도 응원 여론 또 응원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자신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애용하겠다. 불매 대신에 구매운동을 하겠다라는 네. 또 그런 사람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소통으로만 놓고 따지면요. 네. 정용진 부회장 같은 그 재계 기업 오너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가의 이미지, 또 기업의 최고 경영자 하면 좀 근엄하고 네. 그렇죠. 은둔해 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에 비해 정용진 부회장은 글쎄요, 소통 경영 쪽으로는 거의 국내 CEO 중에 1인자다 할 정도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함께 하고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SNS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고 이게 팔로워들이 글을 올렸을 때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정용진 부회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답변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네. 공개 답변 요청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그 소통이라고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요. 오너의 이런 적극적인 SNS가 약인지 독인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먼저 정용진 부회장의 SNS를 토대로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인가 독인가? 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용진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네. 유통업계에는 정영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SNS 글에다가 자사 제품을 올리면 이게 실적과도 영향이 있으니까 정영진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정 부회장은 대기업 오너로서는 드물게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기 역시 웬만한 인플루언서 못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인기가 좋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쵸? 예, 인정합니다. 예,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정 부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요즘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 SNS를 통해서 최초 공개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린 게시물이 주목을 받고 유통업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저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세계그룹,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품도 하고요. 네. 그 외의 제품도 함께 이제 공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세계그룹 소속의 대형 마트에서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 배추밭 동영상 네, 나오고 그런 거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참. 굉장히 네. 똑같이 맞아요. 찍어도 좀 네. 다르게 찍습니다. 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찍게 되고 저때 영상 조회수가 150만 회 이상 가까이가 기억나요. 됐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배추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후에 마트 배추 판매량이 20% 급증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매로도 이어졌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저것은 이제 신세계 그룹 측에 올라왔었던 네. 공식 동영상입니다. 배추전 요리인데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용진 부회장은 자사 판매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좀 먹어봤을 때 괜찮았던 빵, 그렇죠. 과자 같은 것도 같이 올리게 되고요. 유명 맛집들, 네. 또 핫플레이스 이런 것도 포스팅을 속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유통업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저는 행보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저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전문가가 붙었어요. 잘 그쵸. 움직이고 이게 단순하게 다르죠. 제품 네. 홍보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네.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 이래서 일반 대중들이 친숙함을 느끼게끔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 오너가 SNS를 통해서 직접 마케팅하는 것을 두고요. 유통업계 시각은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세계그룹 측에서의 공식 입장은 이제 정용진 부회장 SNS와 신세계그룹과의 어떤 연계, 네. 막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는다고 일단 입장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용진 부회장 개인적인 판단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놓고 전반적인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마케팅과 홍보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돌발 변수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원했는데 그 외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그렇죠. 것. 네. 그런 돌발 변수 차원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실은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공존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거죠. 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것도 그럼요. 있고 네.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약이 되는 두 번째입니다. 용진이 형. 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 부회장을 지칭하는 용진이 형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룹 이미지를 보다 젊고 보다 친근감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이 야기된 경우인데 정 부회장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적게는 3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귀엽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요. 정부 회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소통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다면서 신세계 그룹이 다른 경영업체인 롯데나 현대에 비해 젊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정부 회장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 대기업 오너하면 권위적이고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친근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젊은 층이 느끼기엔 친근한 동네 형 같다 이런 이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정 부회장의 SNS 소통 방법이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네네. 자, 독이 되는 독이 거 되는 먼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안하다, 고맙다. 예. 미고. 예. 지난해 6월에 SNS에 올렸던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네. 당시에 우럭찜과 해물 요리 사진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한글과 영어로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던 이제 저 대목이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뭐 식재료가 된 동물에게 미안하고 맛있으니 고맙다. 뭐 이렇다고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되긴 했는데요. 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이었죠.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가서 방목록에 썼던 그 미안하다 고맙다의 글을 연상시킨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에 뭐 네티즌과 사회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 회장 역시 이 문장이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래서 왜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을 뭐 쟁점화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속뜻을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런 문구가 워낙 파급력이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가 네. 갖는. 그래서 실제로 반대 의견들 또 이런 것들과 함께 큰 논란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이 해명이나 뭐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네. 밀고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 회장은 미안하다 고맙다 발언 이 논란에 어떤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음식 사진을 계속 올릴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sorry, thanks 뭐 이런 것들 미고란 단어를 적었습니다. 미고는 미안하다 고맙다의 줄임말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 정부 회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그의 팬덤은 정용진답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괜한 사과나 해명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계속 밀고 나가는 방식이 유쾌하다는 거죠. 근데 해당 게시물에 달린 일부 댓글에는요.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 오너 리스크다. 세월호와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좀 길게 봤을 때 정용진 부회장의 이런 행보는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독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개인 발언 이퀄 회사 입장.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오너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이 SNS 계정이 네. 개인 계정이냐, 혹은 기업을 대변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현재 신세계 그룹 측과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선을 긋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냐.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소비자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혼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그룹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이슈로 번졌을 때는 굉장히 큰 역풍도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또 하나 막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될 수가 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경영에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설수 쪽으로 퍼져가게 될 것은 부정적인 것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선을 그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요. 그 멸공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것도 계속 올렸어요. 맞습니다. 정부 회장의 멸공 논란은 작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태의 발단은 정부 회장이 신세계 자체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SNS 사진 밑으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해시태그 문구를 단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시진핑 중국 축구 국가주석 사진까지 올리면서 사진과 함께 멸공, 승공 통일, 반공 반첩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시진핑 주석 사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으로 바꾸고는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래 선을 긋기도 했지만 연일 멸공 태그를 붙인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멸공 리스크까지 사태가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그 오너들의 SNS 소통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대기업 오너들 혹은 경영자들의 SNS 활동 보면 정용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 SK 최태원 회장도 네. 활발을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정용진 부회장 못지않은 이제 인물이 방금 얘기했던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고 소통의 뭐 달인이다, 소통 경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친근함에서 오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통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쫓아간다, 젊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한 장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근함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또 하나 단점의 시작점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려면 공적인 의견만 밝혀서는 안 친해지죠. 사적으로 네. 근데 점점점 맞아요. 개인적인 네, 의견들을 네. 밝히게 되는데 그쵸?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게 될수록 이제 호불호가 나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이슈가 터질 땐 구설수, 또 논란으로 커지게 되면서 이게 그동안에 줬던 장점을 다 상쇄하는 그런 사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용진 회장은 공인의 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기업의 총수니까. 그런 쪽에서 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려면 어떤 그 정도의 책임감, 그 정도의 선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너들의 발언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떠오르죠. 아니겠어요? 일론 머스크. 네. 거침이 없죠. 지금 우리의 인물보다 더 엄청난 발언들을 뭐 네. 매일 쏟아내는데요. 네네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2020년 5월이었습니다. 본인이 느닷없이 본인의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올랐지? 높은 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로 당일 주가가 10% 넘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됐었고요. 네. 코인 관련 발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 네. 이거는 우리는 이제 못 튀겠다. 뭐 이런 발언도 막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벌금을 증권거래소로부터 2천만 달러를 받기도 하고 네. 당시에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막 쫓겨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 뭐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네.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다라는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를 떠올려 보면요. 네. SNS에 뭐 말 한마디 적으면 막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네. 난리도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테슬라 결제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 밝힌 지 2달여 만에 환경보호를 이유로 결제 허용을 중단했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비트코인이 잠재력이 있다는 정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누워 자고 있는 이 씨박연 사진과 함께 플로키가 도착했다. 플로키 has arrived. 이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올린 글 한 줄에 시총 3천위 권에 머물던 암호화폐 씨바 플로키가요. 하루 만에 가격이 4,000% 맞습니까? 이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그래서 네. 오너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담당자들이 홍보 담당자들이 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뿌린다면 네. 이제는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변해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지적이 네.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앞서도 문제를 던졌지만 과연 이 개인 SNS 계정이 개인 거냐 아니면 공적인 회사의 계정이냐에 이제 이런 논란과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개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적인 성격의 계정의 성격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항상 이런 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그 SNS에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네. 한번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정부 회장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네.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멸공 사건도 네. 정치인들이 받으면서 커졌는데 더 커졌죠, 네. 실은 또 그게 SNS의 구설수이자 뭐 그런 모습들이 네, 네. 하나의 네.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정용진 부회장은 중국이 아니었다. 멸공의 대상은 북한을 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내야 되는 것이고요.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일단은 멸공 발언의 본래 취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SNS에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멸공 발언에 대한 그동안의 이슈들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사과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네. 내 말 한마디에 사회가 반응하고 대중이 반응하고 네. 세상이 요동치고 하는 맛을 보면요. 전지전능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실수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내가 나를 좀 삼가야 되는 위치에 갔나? 요런 생각도 좀 할 이재용 님이 그 삶은 달걀 먹는 SNS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 그 다음날 달걀 판매량이 엄청나게 오른 줄 알았는데 그다지 아니 오르지 않았다. 저는 미동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막 해도 돼요. 저는 사 먹었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네. 삶은 달걀 얘기는 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2만 원의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입니다. 범인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인데 공무원이 돈을 받고 유출한 개인 정보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나누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서울 송파구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서 피의자 이석준이 자신과 한때 교제했던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서요. A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 10대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석준이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게 흥신소를 통해서 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흥신소의 최초 정보원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게 큰 충격을 줬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최초에 이석준은 이 흥신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고 보니 이 흥신소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됐던 그 정보원이요. 다름 아닌 일반 사인도 아니라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수원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구청의 40대 B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B씨는 고작 2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이 흥신소 업체로 넘겼다라고 하니 정말로 저도 진짜 이게 사실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주소의 최초 출처가 다름이 아닌 공무원이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 건가요? 아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 게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개인정보가 2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게 그것도 공무원이 2만 원에 거래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제일 처음에 이석준이 50만 원을 딱 들고 A라는 흥신소에 딱 전화를 해요. 저 A라는 사람 저 주소 좀 알고 싶어요. 이러니까 A 흥신소가 50만 원 주세요. 라고 해서 50만 원 딱 받았어요. 받고 자기가 또 다른 흥신소에 넘기는데 그때는 13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B 흥신소에 다시 C 흥신소로 가요. 그게 리베이트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앞에 개인적인 공무원에 가서 2만 원 가지고 이 정보를 알아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불법 다단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탐정어법 관련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2018년부터 계속 진행했었는데 옛날엔 경찰 쪽에서 혹시나 이런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시스템이 정말 잘 돼가 있어요. 만약 개인정보 하나 딱 확인하면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사건과 관련 없는 기록을 만약에 조사를 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구청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공무원의 일탈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는데
이 공무원의 일탈이 그냥 한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한두 이- 번에 그친 게 아니었다면서요?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네. 한 1,100건 정도를 했대요. 1,100건이요? 그러니까 2만 원씩에서 1,100건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노점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불법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차적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빵 지나가거나 구청이 빵 지나가면 어떤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적 조회가 가능했는데 저희들 보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한 달 결제를 해서 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 그렇게 해서 2만 원 건당 받는 게 아니라 아까 C라는 흥신소로부터 네. 수많은 그다음 D라는 흥신소로부터 수많은 기록이 들어오면 그 기록을 한 달로 모아가지고 200에서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는 형태로 돈을 받았으니까 아, 뭡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죠. 예. 네, 이게 차적 조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 근무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요. 이 해당 구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도로 점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개인정보를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회 사유를 전혀 명시를 안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 구청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뭐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한을 부여해 줄 뿐이지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이렇게 예방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고 나서 지난 12월에 국토부에 이 해당 직원에 대한 검색 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로 쓰라고 권한을 부여해놨더니 2년 동안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만들어갈 네. 때 정말 세상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범죄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야 뭐 저희가 하늘 위에서 떨어진 범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한번 과거에 있었던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을 좀 추적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꼼꼼하게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지는 않았거든요. 네. 구청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우리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대포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앵커한테 전화할 땐 제 휴대폰으로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대포폰 전혀 다른 제3자의 휴대폰으로 딱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정보를 알려달라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추적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대포폰 문제도 조금 적극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휴대폰도 휴대전화도 실명자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포폰과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태를 발생시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진짜 뭐랄까 좀 불안해져요. 왜냐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게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사건이 엠번방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조주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던 그 한 명이 수원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그 구청 공무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했고 심지어 자신이 스토킹하던 그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해서요. 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보조 업무를 하면서 약 200명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를 하고 그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또한 조주빈에게 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팬심으로 그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팬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제가 예를 들어가 우리 이재용 앵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재용 앵커 전화가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법이 없는데 그럼 제가 사람 이름을 알거나 뭐 다른 어떤 용도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게 유혹을 받아서 그걸 확인했다라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 거니까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의 어떤 상황이 제3자의 팬심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처분을 받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중징계는 중징계지만 네. 어떤 감봉이나 아니면 이제 정직 처분 정도밖에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권한이 다 제3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게 분명히 불법이라는 걸 안다면 네.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유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추적했어요. 제가 우리 변호사님 저 정보를 추적했으면 이유를 사후에라도 반드시 승인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거죠. 분명히 이게 전부 다 컴퓨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회했는지 조회 안 했는지는 확실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사후에 적어도 그날 저녁에 한 5시 정도부터 내가 오늘 차적을 조회했다면 조회했는 게 한 10건, 20건이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위해 상관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 상관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차적 조회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2중, 3중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청에도 만들어져야 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모든 영역에서는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어.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 호기심으로 네. 그냥 좋아하고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네. 어느 정도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저도 이 수치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례가 2,061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의심이 돼서 소명하세요라고 요청한 사례가 네. 1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2만 건, 죄송합니다. 2만 건에 달한 2만 것으로 2만 건. 확인이 되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만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1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중에 업무 과실에 의한 유출이 8만 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보안 등급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등급상 거기 접속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스템 정말 문제가 있네요. 사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게 뭔가 하면 그 개인정보가 옛날에는 그냥 저희들이 단순한 그냥 내 전화번호 하나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우리 집 주소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 사정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말씀 주신 대로 등급이 당연히 정해져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것이 개인 정보가 확인되면 적어도 수사기관만큼의 여러 가지의 3중, 4중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하루에 우리가 일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날 하루하루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보라 그래가지고 네. 주간 보고도 가능해야 되고 월간 보고도 가능하고 그다음 정기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건 사전 예방이 분명히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그건 사전 예방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접속하고 조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적발이 되더라도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례는 총 153건으로 확인이 되고요. 형사 고발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탈행위가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내부 징계에 그치다 보니까 이걸 정말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적발하기가 힘든데 적발되면 사실 엄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적발되더라도 굉장히 경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우리가 그렇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징계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부 징계를 해라, 형사 고발을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송파구 살인 사건이나 엠번방 사건 때 같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네.
처벌이 어땠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동법의 71조를 좀 보시면요. 개인정보 그 주체자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뭐 법률에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 N번방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복무요원이 이러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병역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복무요원도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는 똑같이 처벌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으로 열람했을 때는 뭔가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좀 비유가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견물생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욕망은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장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그 욕망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행동의 억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까 가중처벌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유가 극단적인 조금 과격한 예를 든다면 파면이나 해임 사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쉬면 돼. 한 20% 월급 조금 깎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 300만 원을 받으면 제가 한 달에 월급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한 300만 원 되면 10%, 20% 깎이면 60만 원 깎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돌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간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기적인 어떤 그 인간이라서 자기의 이익이 크다면 분명히 유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특히 권한 있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징계도 엄중한 징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 정보가 강력 범죄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진짜 이제 발벗고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도적인 보완책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 개인정보법부터 저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정보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주는 사람은 처벌하는데 개인정보를 받는 사람은 처벌 안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봤을 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처벌받지 개인정보 받은 사람이 처벌 안 받아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석준이가 제일 처음에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존재를 했고 이게 동부지청에서 사건 관할했는데 뭐 지청장님도 이 사건 조금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관계에 있는 검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가지고 경찰 쪽에서는 이석준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석준도 같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첫 번째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수록 좀 개인정보법을 바꾸었으면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보가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강력한 처벌과 그 사람이 다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없도록 저희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시금 그 아이의 유아와 관계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에서 퇴출되는 사람은 다시는 공무원의 영역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영역에서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옛날과 달리 개인정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력 사건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모든 범죄의 전조가 있으면 전조를 우리가 막아야 뒤에 있는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우리가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싫지만 연인 관계에서 만남에서 교제에서 폭행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러한 전조적인 어떤 범죄, 전조적인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족의 이름을 대거나 그렇죠. 은행 계좌를 부르거나 이게 정말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조회해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건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요. 차적조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하려고
하려면요. 뭐 단순히 뭐 어떤 조회 사유를 안 넣고 이건 있을 수도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이제 그 검찰 혹은 수사관에게 고유의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데 뭐 내가 사건 관련해서 검색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사건 번호까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급자에게 사후 결제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어서요. 정말로 개인정보를 조회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그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걸 네. 적용을 해서 한 계좌로 여러 번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거나 아니면 수에 붙이거나 하면 이상거래로 분류가 돼서 탐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탐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이 이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좀 적용돼야만 또 이러한 부작용이나 사건이 발생되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쪽 요거는 얼마 전에 횡령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좀 잘 발견이 안 돼서 네네. 이런 것도 좀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게요. 1,101명의 신상이 유출된 수원시. 네. 이 수원시가 정부 평가는 99.2점을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 그게 전체 점수가 뭐 99.2면, 뭐 다른 거 잘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겠지. 이게 아니라 개인정보 평가에서 99.2. 저도 고등학교 때 99.2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점수 보고 거의 만점인 거잖아요. 네, 인간이 네. 가지고 있는 몇 프로의 1%의 실수가 없다면 99%가 거의 최고 점수인데, 사실 이렇게 뭐 다른 지자체보다 12.7점이 더 높다는 이유 때문에 네.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렇게까지 그냥 엉성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지자체가 이런 평가를 받았지라는 국민들이 이거 머리가 좀 갸우뚱거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만 또 각 기관마다 고유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차적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있는 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잘 돼가 있는데 국토부에 있는 들어가는 시스템은 국토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컴퓨터 안에 있지만 각각의 권한이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부채 눈높이가 있고 부채 칸막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게 지자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체 대한민국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라는 기본권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 칸막이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부화 시대 얘기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개인 보안이 취약하고 그게 정부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요. 제도적으로 이게 안 갖춰져 있다는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렇죠. 관리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송파구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요. 흥신소를 뭔가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송파구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흥신소를 통해서 취득한 개인 정보로 살인 사건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흥신소를 통해 얻게 된 불법 정보가 강력 사건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는 2년치 최근에 그 법원 판결문 72건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이 흥신소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사건이요. 모두 14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범죄 종류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살인 또는 살인 미수가 그중에 3건을 차지했고요. 강도 사건이 2건, 강간 2건 등 강력 범죄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은 이런 사건 중에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동창인 여성이 좋아서 이렇게 스토킹을 하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 주거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건 모두 다 흥신소를 통해서 수집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유출한 사람들 워낙에 처벌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미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미약하다 보면요. 서로 간에 야, 쟤 걸렸대. 아, 야, 재수 없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 부분이 저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흥신소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제가 소송을 해보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불법 흥신소로 처벌받은 예가요. 최근에 단 5건에 불과하다고 해요. 제가 아까 2년간 14건이 분석됐다고 했는데 그중에 절반도 미치지 않을 수치니까요. 정말 낮다라고 보이고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이들에게는 형량이 비교적 낮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선고 형량도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최대 1년 6월에 그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한 흥신소 그 운영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공한 불법 정보로 납치, 감금 범죄까지 이용이 됐어요. 근데 실제 선고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만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2018년에 지금은 신용정보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직업에 탐정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정이라는 게 개인 그 회사에서 이런 탐정을 다 이렇게 그 권한을 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탐정이라는 그 직업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가 필요해서 탐정업법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탐정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탐정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죠.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징역 7년 선고 왜입니다.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은 법정에 섰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이 사건 1심이 있었는데 징역 7년이에요? 네. 자,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항예진 폭행 사망 사건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7월 25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발생을 했는데 30대 남성 이 씨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25살에 불과했던 이 여성 황예진 씨를 폭행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7개월밖에 안 된 2020년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불과 7개월 만에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CCTV 영상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국민적인 반향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뭐 37분간의 분량이었고 사실 지금 이 사건 맡고 있는 두 분의 변호사님하고도 저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고 황예진 씨 어머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저 CCTV 영상을 보면 한 5번 정도의 폭행이 일어나는데 앞에 있는 폭행들을 보더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폭행이었는데 마지막 예진 씨가 쓰러지는 폭행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폭행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폭행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폭행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진 씨가 쓰러지고 고 황예진 씨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들이 정말 사람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좀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황예진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에 남자친구 이 씨의 대처 역시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시에 이 씨가 조금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때는 그렇다고
있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여성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되면 적절한 조치는 취했어야지 네. 맞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 남자친구의 태도가 뭐 의식을 살리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여자친구를 질질 끌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바닥으로 축 처지거나 혹은 막 몸이 부딪히거나 하면서 그 황예진 씨 몸에는 상당한 충격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황 씨가 의식을 잃은 직후에 119 구조대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지금 황 씨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119 신고 당시에 폭행이 있었다, 내가 폭행했다라는 사실은 숨기고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기절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해서 119 구조대원도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좀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고 황예진 씨에 대한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사실 이제 이 부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검이었는데 부검은 이게 척추가 조금 다쳐서 이게 머리 밑에 있는 곳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게 뭐 법적, 의학적 용어라서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왜 목에 있는 척추가 지금 이렇게 다쳤을까라는 거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좀 떠올리시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목이 이렇게 뒤로 완전히 제쳐져 있는 고 황예진 씨 모습이 있었고 그게 목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의식을 완전히 잃으면 내가 목을 받치고 있는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 꺾이면 그 꺾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좀 상처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이제 국가수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제가 이 사건 조금 잘 알아서 말씀드리면 변호인 측에서는 그럼 다른 그 법의학자들 좀 불러보자. 불러서 도대체 사망의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1심에서 뭐 판사님이 제대로 정말 열심히 판결을 하시고 들여다보셨지만 그 유족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국가수의 의견은 그렇게 목이 꺾여진 부분이었지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수 외에 나머지 부검이들에 대한 평가는 법정에서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고 황예진 씨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 남자친구 이 씨가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최초에 이 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3년이 미달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형 이유를 이제 피고인이 황 씨를 뭐 지속해서 폭행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점, 그리고 서로 감정으로 충돌하던 중에 이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이는 계획적인 살인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뭐 교제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처럼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혹은 교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한테 어떤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안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더불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또 양형 사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심지어 그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님은요. 우리 딸 목숨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난 부모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은 사실은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구형량에도 미달하는 징역 7년이 선고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랑 상해치사죄는 그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혐의가 갈리는데요. 형량을 좀 살펴보면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그런 죄인 반면에 상해치사 같은 경우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이 적용됐냐에 따라서 이 씨의 형량도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합니다. 그 이 씨의 형량이 낮은 게요. 애초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상해치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저는 뭐 탄탄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저희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피고인의 행동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아니 사람이 감정상 싸울 수는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만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텐데 그럼요. 네. 그러면 정말 감정적인 어떤 대립에 싸웠다 할지라도 반대편 당사자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으로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툭 이렇게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야 네.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2도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고 119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설명하고 그러면 쓰러지면 들고 얼쳐 업고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네. 되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예진 씨 집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아까 제가 사극지대에서 CCTV가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폭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그 폭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피고인 신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신문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본다면 결국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상해치사 아니야 나 살인으로 들어볼래 이건 살인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결국 법원도 지금은 일반적인 어떤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그날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인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상해치사로 네.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상해치사하고 나누는 기준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살해 고의가 있었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살인죄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살해의 고의를 가졌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 상해치사는 내가 단순히 이 사람을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해치사인데 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네네. 술에 취한 네. 직원 몸에 네. 이제 막대기를 집어넣어 사망케 한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도 최초에 경찰에서는 왜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그 변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 막대기가 장기에 다발성 손상을 일으켜서 그게 주된 사망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네. 경찰에서 혐의 자체를 살인죄로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거예요. 그 긴 막대기를 사람의 몸 안에 수에 찔러 넣고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는 능히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남자친구 이 씨의 고의성 여부 판단, 승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유족 측의 입장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고 모든 법조인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이 진짜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갖고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공소장 변경에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유족 측이나 제가 원하는 거는 법정이라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라 그래서 그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주는 그 재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딸이 그렇게 황망하게 사망을 했는데 죽었는데 네. 이 딸의 목숨을 좀 소중하게 이 법원이 좀 다루어주고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진짜 담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검찰밖에 없는데 네. 그럼 검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살인으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없는 건 저희는 잘 모르지만 네. 적어도 상해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게 정말 살인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살인죄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네.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 그래서 혹시 정인이 사건에서 첫 번째 살인죄를 검토하고 살인죄가 없으면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 즉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의 문을 조금 열어달라. 그래서 법원에게 우리 황혜진 양이 사망한 것이 살인이냐 아니냐 적어도 국민으로서 재판 청구권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요청했는데 그게 닦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열어달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임을 당한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의 목숨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봐도 그 최초에 이제 폭행을 가했을 때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네. 그 여성이 그 망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쓰러진 때 이후에. 그때 조치를 보면요. 다르죠. 그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저희 아파트 주민께서 그렇게 쓰러지더라도 저는 119 신고하든지 그렇죠. 제가 앞에 있는 택시까지 가서 그분을 병원으로 모실 듯한데 어제까지도 좋아했고 내일도 좋아하고 오늘도 좋아했던 내 사랑이잖아요. 내 사랑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더 그 사랑했던 연인을 좀 소중히 다뤘어야 했는데 그 부분과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왔고 그래서 변호인 측도 그거 주장해요. 그 순간부터 구조해야 될 연인을 구조하지 아니한 남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세월호 선장이 뛰어내렸을 때 부작위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를 검토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알려야 돼요. 이거 부작위한 살인죄 아니에요. 좀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데 검찰이 문을 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게 판단했을 거예요. 뭐 저는 절대로 그 서부지검에 있는 그 검사님이 이 사건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열리지 않아서 부작위한 살인죄가 검토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뭐 검찰과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이 이례적으로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상해치사도 다 같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한번 탁 밀었는데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그것도 상해치사인 거고 이 사건과 같이 정말 심각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도 있는 건데 그 형량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법조계에서도 지나치게 상해치사 사건이고 그 결의 그리고 사건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너무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사실 이 사건은 거의 살인 사건에 근접한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의 최초 구형량도 좀 낮았고 법원의 선고 양량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예상하는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형량이었는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이런 게 안 돼요? 항소심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을 때 그 사실관계랑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면 죄명을 변경하거나 뭐 적용부도 추가하거나 변경 모두 다 가능하고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듣게 해서 공소장이 변경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요. 이제 심리 경과를 쭉 지켜보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땐 검찰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 형사소송법상 가능하고요.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정인이 사건처럼 이거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로 한번 변경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3번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또 비판해봤던데요. 네, 뭐 사실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한 심리를 했으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인정신문이라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묻는 신문. 그다음에 두 번의 이제 심리를 하고 마지막에 결심 공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법원에 대해서도 그 유족의 피해자를 정인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건을 들여다는 봤지만 좀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건 사실 검찰에서 구형량이 아까 구형을 10년 했고 법원이 7년 나왔으니까 70% 구형량이면 이거 항소 안 하는 사건인데 검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검에서도 굉장히 이 사건 적극적으로 들여다봤고 대검에 계시는 검사장님들께서도 이 사건 항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듯해요. 그래서 서부지검에 있는 지검장과 담당 검사가 이렇게 항소를 했으니까요.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이 피해자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그다음에 이 고 황혜진 양의 넋을 좀 잘 소중하게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 변호사님 주신 대로 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제가 언제나 형사정책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피해자의 마음을 좀 어루만졌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요. 항소심 이제 항소가 됐다니까 항소심 판결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사건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유가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CCTV 공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 37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는 거는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황예진 씨가 사망한 지난 8월에 언론사에 몇 번 보도되긴 했는데 사회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그 사유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강력 사건보다는 뭐 연인 간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폭행당했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오늘도 추워요. 네. 계속 추워요. 오늘도 춥습니다. 네. 뭐 주말에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춥거든요.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